원하던 것을 얻고도 왜 마음은 불안한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진실. 밤은 대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분주함이 마음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것이 있고 눈앞에 놓인 여러 자잘한 문제들이 생각을 잘게 쪼개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이를 지나며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밤은 조용하고 조용한 것은 감추어진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낮 동안 외면해 두었던 생각들이 물 위에 뜨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자신을 속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바랐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삶을 붙들어 줄 것이라 믿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성취를 원하고 누군가는 안정된 하루를 원하며 누군가는 오래 기다리던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애써왔고 지치지 않으려 애썼으며 언젠가 그것을 얻게 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기뻤습니다. 기쁨은 실제였습니다. 자신이 바란 것을 얻었을 때 마음이 밝아지는 일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안도했고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앞타. 이제는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도 한 걸음쯤 물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 다른 감정이 너무 빨리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불안인지 허무인지 공허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망의 시작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감각은 단순한 부족함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손에 쥔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딘가로 계속 미끄러지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분명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왜 아직도 편안하지 않은가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한 번쯤 머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면 평온해질 줄 알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마음이 고요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닿고 나면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얻기 전에는 갖지 못해서 괴롭고 얻고 난 뒤에는 잃을까 두렵거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고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다음 것을 바라보며 다음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이번에야말로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을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 앞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관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맹목적인 힘에 이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만족보다는 결핍을 먼저 느끼게 하고 평안보다는 추구를 먼저 명령합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정한다고 믿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충동이 인간을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감은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는 결핍이 고통이 되고 이루고 난 뒤에는 권태가 찾아옵니다. 부족함과 실증 사이를 오가는 이 흔들림이야말로 인간 삶의 본 모습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정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기 전에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괴롭고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자리에 남는 것은 감사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원하거나 그것을 잃지 않으려 조급해지거나 지금의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또다시 흔들립니다. 이 서글픈 반복 속에서 사람은 자주 자신을 오해합니다. 나는 아직 덜 가져서 불안한 것이라고. 나는 아직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조금만 더 이루면 조금만 더 채우면 그때는 정말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어쩌면 문제는 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이란 본래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것으로 안심하기보다 손에 쥔 것을 기준 삼아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내면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가져야 평안해지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왜 인간은 가져도 평안해지지 않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불안합니다. 손에 넣은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오래 불안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거의 쉼 없이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무언가를 고르고 비교하고 끌리고 거부합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덜 불안하기를 원하며 지금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상상합니다. 사람은 흔히 이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미 비극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의식적 의지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깊고 맹목적이며 끈질긴 힘입니다. 살아가려는 힘, 붙잡으려는 힘, 만족을 향해 돌진하게 만드는 힘, 결핍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힘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성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성은 때때로 의지를 정당화해주는 조용한 변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생각은 그 원함에 이유를 붙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낯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한 뒤에야 그 이유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필요해진 것도 있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었지만 눈에 들어온 순간부터 없으면 허전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사람은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욕망인지 자기 안에서 솟은 욕망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람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 전에는 평범했던 하루가 그 후에는 어딘가 모자란 하루가 됩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던 자신이 그 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이 됩니다. 마음은 원함을 통해 세계를 다시 배열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던 것에 빛이 생기고 이전에는 편안했던 자리에 조급함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욕망은 단순히 하나의 목표를 갖는 일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한 가지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미 그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한적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빛이 다 사라진 뒤였고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컵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라기 전에 자신 말입니다. 그때 그는 지금보다 덜 가졌고 어쩌면 덜 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들은 지금보다 덜 불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원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방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은 대개 원함을 희망이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희망은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늘 고통의 가능성이 함께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직 손에 없으므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손에 넣은 뒤에도 완전한 안심을 주지 못하므로 또 다른 흔들림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토록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비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본래 스스로를 비어 있다고 느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잠시 만족할 수는 있어도 곧 그 만족은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된 것은 더 이상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익숙해짐은 생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평온에는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진 순간 마음은 다시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일관되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멈추기보다 향하려 합니다. 안정되기보다 기대하려 합니다. 머물기보다 다른 곳을 상상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움직임이 인간 존재의 본질 가까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향하는 존재이고 그 향함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문제는 그 향함이 평화를 가져오기보다 더 자주 동요를 불러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동시에 그 목표 때문에 현재를 잃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아직 손에 없는 것을 위해 이미 가진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원함은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면서도 삶을 제자리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들여 어떤 지점까지 왔고 그 지점은 분명 과거의 자신이 원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불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왜 얻은 것으로 머물지 못하고 얻은 것을 지키려 애쓰거나 그것보다 더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 질문에 누군가 곧바로 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실수라기보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에 가깝다고요. 인간은 만족을 위해 욕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욕망하기 위해 새로운 만족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른다고요. 이 말은 서늘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가지고 싶던 것을 가졌는데도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되었던 순간들, 힘겹게 도달한 자리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다음 불안을 만들어냈던 밤들,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아니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우연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내면의 반복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온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더 큰 성취에서일까요? 더 완전한 조건에서일까요? 더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서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묻습니다. 정말 더 많이 채우면 이 운동이 멈출까요? 아니면 채우는 행위 자체가 이 운동을 더 강하게 만들까요? 그 질문은 쉽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핍을 해결하려 하고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보다 먼저 왜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원하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바란 것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평범했고 이해할 수 있었고 어쩌면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던 마음이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흔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지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졌고 가지고 난 뒤에는 또 다른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바람의 내용이 아니라 바라는 방식 자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조금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왜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욕망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철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더 잘 꾸미는 일보다 삶을 움직이는 힘을 알아차리는 일,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는 일보다 마음이 왜 그토록 쉬지 못하는지 묻는 일.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불안을 감추는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불안을 들여다보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혀온 것이 단지 아직 덜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어쩌면 더 근본적인 어떤 움직임이 자기 안에 오래전부터 살아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각이 비록 아직 작고 연약할지라도 평온으로 가는 첫 걸음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오래 바라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마침내 한 곳에 닿았다고 느낍니다. 멀리서만 보이던 것이 내 앞에 놓이고 아직 오지 않았던 날이 현재가 되었을 때 마음은 짧고 선명한 떨림을 경험합니다. 그 떨림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어떤 철학도 그 순간의 기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애써온 시간이 있었고 견뎌온 날들이 있었으며 그 모든 기다림 끝에 마침내 손에 닿은 것이 있으니까요. 인간은 그 순간 안도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할 만큼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쁨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한 감정에 오래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처음 가졌을 때의 선명함이 흐려지고 감탄은 점차 일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적응이라 부르겠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적응 속에서 인간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늘 바랄 때 더 뜨겁고 가지는 순간부터는 차츰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 식어감 뒤에는 거의 어김없이 허전함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도 그 과정을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분명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오래 밀어붙였던 조바심이 조금은 가실 것 같았고 이제부터는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번의 아침과 밤이 바뀌는 동안 그는 자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감격은 점점 옅어졌고 마음은 다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처음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분명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처럼 간절히 바라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것이 없어서 힘겨워하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안히 가라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은 더 막막했습니다. 손에 넣은 뒤에도 같은 흔들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불안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늦은 저녁 의자에 기대어 아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벌써 다른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작은 소음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으면 어쩌지? 이것도 곧 당연해지면 어쩌지? 이렇게까지 애써서 얻은 것이 결국 또 하나의 일상이 되면
나는 다시 무엇으로 나를 붙들어야 하지? 쇼펜하우어는 이런 움직임을 낯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보았습니다. 갖기 전에는 없어서 괴롭고 가진 뒤에는 그 상태에 익숙해져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며 그 끝에 만족이 있으리라 믿지만 막상 닿고 나면 그 만족은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는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정적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지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전까지는 그것을 과장합니다.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바꿀 것처럼 여기고 그것만 있으면 지금의 흔들림이 멈출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손에 넣으면 그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현실은 언제나 상상보다 차갑고 구체적이며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상상 속에서는 빛나던 것도 현실 속에 들어오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생활이 된 것은 더 이상 마음을 오래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잘못 고른 것일까?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던 걸까? 조금만 더 크고 선명한 것을 얻었다면 달라졌을까? 그러나 문제는 대상에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인간의 마음이 얻은 것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바랄 때는 과장하고 얻은 뒤에는 축소합니다. 갈망은 대상을 커다랗게 만들고 익숙함은 그것을 조용히 작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람은 늘 자신이 잘못된 길을 택했다고 오해하지만 어쩌면 길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더 본질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분명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끝내 머물지 못하는 것은 손에 넣은 것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원래 머무름보다 이동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 앞에서 이상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더 얻는 방향으로만 살아왔는데 혹시 그 방향 자체가 자신을 쉬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피로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바깥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도시의 희미한 불빛만 낮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쁨이 이렇게 빨리 익숙해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어쩌면 조금의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종 자신이 너무 쉽게 식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바라던 것을 얻고도 곧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 자신의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도덕적 결함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비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원하지만 만족에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지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정확히 보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은 늘 다음 것을 얻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기에 지금의 허전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인간 마음의 습성이라면 지금의 공허는 특별히 자신만의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조건 안에서 반복되는 아주 오래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환희를 주지 않지만 묘하게 사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에게 너무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이 부족함을 메울 새로운 이유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기쁨이 떠난 자리를 서둘러 채우지 않고 그 비어있는 감각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공허는 처음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트나 여전히 불편했지만 반드시 무언가로 덮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쇼펜하우어식 사유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의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일,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더 맹목적으로 다음 욕망으로 달려가지 않는 일. 인간은 종종 기쁨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감정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흐르고 닳고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늘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은 현실 때문만이 아니라 기대의 성질 때문에 커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크게 다칩니다. 그는 그제야 조금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기쁨이 짧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기쁨이 오래 갈 것이라 믿었던 기대,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무너졌을 때 다시 찾아온 낙차가 자신을 더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은 언제나 부족함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족 뒤에 무너지는 기대에서도 생깁니다. 밤은 깊어졌고 그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온과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는 순간에도 삶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진실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쁨은 아름답지만 짧고 짧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흔들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은 자신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오래된 구조와 닿아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다음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얻은 뒤에도 불안하다면 그 불안은 어디에서 더 선명해지는가? 그리고 왜 어떤 순간에는 실패보다 성취 이유가 더 견디기 어려운가? 사람들은 보통 실패가 불안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허탈, 원하던 것을 놓쳤을 때의 상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낄 때의 초조함은 분명 사람을 흔듭니다. 실패는 이해하기 쉬운 고통입니다. 누구나 그것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취 이후의 불안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설명하기 어렵고 때로는 당사자조차 왜 자신이 흔들리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충분해 보이는데 정작 자기 안에서는 더 깊은 흔들림이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요즘 들어 이상한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전의 불안은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아직 손에 없으니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했고 방향도 있었습니다. 더 애쓰면 되고 더 버티면 되고 더 가까이 가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고 나니 불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이 마음이 잠잠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족함은 줄어든 듯한데 흔들림은 오히려 더 섬세하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루지 못했을 때보다 이루고 난 뒤가 더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성취 이전의 삶에는 적어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아직 닿지 못한 곳이 있었고 그곳이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착하고 나면 방향은 흐려집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야 하지? 이것으로 충분한가?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 자리는 오래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성취는 종종 평안을 약속하는 대신 새로운 두려움을 데려옵니다. 그중 가장 조용하고도 날카로운 두려움은 상실입니다. 없을 때는 얻고 싶어 괴로웠다면 있을 때는 잃을까 두려워 괴롭습니다. 손에 없던 시절에는 상상 속에서만 빛나던 것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보호해야 할 것이 됩니다. 마음은 이제 새로운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유지할까? 이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그렇게 성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단지 결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결핍을 메운 뒤에도 쉬지 못합니다. 얻은 것을 지키는 데 힘을 쓰고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다시 더 큰 자극을 찾으며 때로는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합니다. 성취는 외형상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더 복잡한 형태의 불안을 낳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 그 복잡함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 선 자신을 상상하며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과거의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을 현재를 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편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기쁨은 있었지만 짧았고 그 자리에 금방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찼습니다. 혹시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혹시 나는 다시 더 큰 무언가를 바라게 될까? 혹시 지금의 만족조차 잠깐뿐이라면 나는 언제 쉬게 될까?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얻은 뒤에도 왜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는지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결과를 목표로 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긴장 상태 자체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래 무엇인가를 원하며 살아오다 보면 원함이 사라진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히려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종종 목표를 향해 달리는 법은 배우지만 도착한 뒤 가만히 머무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는 우리를 기쁘게 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하게 만듭니다. 정상에 오르는 일은 분명 값진 일이지만 정상에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움직임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깨닫습니다. 늘 다음을 생각하며 버텨왔던 마음은 더 이상 다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이때 불안은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 성취의 빈자리에서 피어오릅니다. 그 사람은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 그는 분명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는 이상하게도 선명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불안은 더 흐리고 더 설명하기 어렵고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원인이 바깥에 있었지만 지금은 원인이 자기 안 어딘가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족할 때의 불안보다 충분한데도 남는 불안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늘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괴로운 줄 알지만 실제로는 충분함을 견디지 못해서도 괴롭습니다. 충분함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대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결핍과 추구의 리듬 속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성취 이후의 불안은 이상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마음의 은밀한 본색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성취는 대개 끝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그 지점을 절대적인 평안으로 누리기보다 곧 상대적인 위치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위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충분한가?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 뒤처져 있는가? 이렇게 되면 성취는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 됩니다. 인간은 손에 넣은 것을 누리기도 전에 그것을 새로운 비교의 도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사람 역시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손에 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어떤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욕심이라기보다 마음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리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충분히 귀해도 마음은 그 귀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늘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이 자동적인 비교와 긴장이 성취 이후의 불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정면으로 붙잡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적극적인 충만이라기보다 고통이 잠시 줄어든 상태에 더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취 이후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를 통해 적극적이고 확실한 행복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잠시 고통이 덜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줄어든 자리에는 곧 새로운 형태의 긴장과 권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불안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을 과장해서 기대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차갑지만 동시에 사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뒤에도 불안한 것은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 식으로 다음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쓰렸지만 동시에 묘하게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는 언제나 공포가 따르지만 구조를 이해한 감정은 조금 덜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금의 불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취 이후의 흔들림은 자신만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마음의 법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완전히 평온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조금 덜 잔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실패만이 아니라 성취 이후에도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본의 힘은 무엇인가? 왜 마음은 하나를 얻고도 곧 다음 것을 만들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흔드는가? 그 질문이 이제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왜 우리를 이렇게 쉬게 두지 않는가? 이제 그는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손에 넣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는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그 움직임이 삶의 활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욕망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데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활력 속에 인간을 지치게 하는 근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통해 움직이지만 동시에 욕망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문제는 욕망이 단지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을 끊임없이 다시 흔들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하나의 목표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가지면 좋을지,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좋을지, 지금보다 무엇이 더해지면 안심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식으로 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왜 우리는 이토록 계속 원하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욕망은 특정한 대상에만 붙어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을 바꾸어가며 계속 자신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원하고 내일은 저것을 원합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욕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뀝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돌이켜보면 늘 그랬습니다. 어떤 시절에는 지금의 것을 가지기 위해 애썼고 그것을 얻은 뒤에는 잠시 숨을 돌리는 듯 하다가 어느새 또 다른 필요와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불렀고 더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더 나은 방향을 꿈꿀 수 있고 더 깊은 삶을 향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움직임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붙이는 힘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경계는 놀랍도록 흐리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지쳐있다는 사실조차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해왔던 걸까요? 아니면 원하고 있다는 감각 자체에 익숙해져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흔히 욕망의 내용을 검토하지 욕망하는 상태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점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서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단데요? 바깥의 대상은 바뀌어도 그 대상을 붙잡는 마음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욕망은 늘 약속을 합니다. 이것만 얻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 상태에 도달하면 편안해질 것이라고. 지금의 불안은 아직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약속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순간에는 그것 외에 다른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복해서 앞으로 갑니다. 괴로워도 달리고 힘들어도 버티며 지금의 흔들림을 잠깐 유예한 채 미래의 어느 순간을
구원의 자리처럼 상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욕망은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새로운 약속으로 갈아탑니다. 잠시 만족을 주고는 이내 더 미묘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욕망은 늘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이루면 욕망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겨우 숨을 고르면 욕망은 다시 또 다른 부족함을 속삭입니다. 사람이 멈추려 하면 욕망은 멈춤을 불안으로 번역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순간에조차 마음은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대로는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조급함은 단순히 사회가 만들어낸 압박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차원의 인간 조건과 닿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 의지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힘에는 명확한 종착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목적을 이룬 뒤에도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목적이 끝나면 의지는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의 그 움직임을 점점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삶에는 필요한 바람이 있고 살아가기 위해 붙들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 안의 욕망이 언제부터 생을 이끄는 힘을 넘어 생을 잠식하는 습관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쉬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조차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내고 비교할 대상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의 평온을 스스로 흩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도 없고 나무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 보였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여전히 작은 파문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한 풍경 앞에서 이상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째서 자기 마음은 이렇게까지 쉬지 못하는가?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우는가? 쇼펜하우어는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슬픔이라고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살고 또 그 원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원하면 불안합니다. 이 말은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설명하는 문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둘 중 하나의 고통에 닿습니다. 아직 얻지 못해 괴롭거나 얻은 뒤에도 쉬지 못해 괴롭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아주 잠깐만 평정을 스칩니다. 그러니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더 이상 모호하게 두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우리를 쉬게 두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욕망이 자아와 너무 쉽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지 어떤 것을 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 그 욕망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는 사실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좌절되면 단지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욕망이 충족되어도 오래 편안해지지 못하는 것은 그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자아의 빈칸까지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토록 바라던 것을 가졌다면 이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해야 할까요? 무엇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로 남을까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그 질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늘 무엇인가를 향하는 자신에 익숙했습니다. 노력하는 자신, 버티는 자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 더 나아가려는 자신. 그런데 도달하고 난 뒤에도 불안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향하고 있는 자신의 감각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낯설고도 서늘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목적을 쫓아왔지만 실은 그 목적보다 더 집요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것은 목적을 향하는 상태 자체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온은 가능한 것일까요? 욕망이 인간 존재의 뿌리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섣불리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이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순간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대개 욕망이 충족될 때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둘 때 찾아옵니다. 즉, 더 채워질 때가 아니라 덜 끌려갈 때 비로소 마음은 약간의 고요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만든 것은 언제나 부족한 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을 견디지 못해 계속 다음으로 미끄러지는 마음의 습관이 더 큰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더 얻는 것으로는 이 습관이 끝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얻을수록 더 정교한 욕망이 자기 안에서 자라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자신이 처음 해보는 종류의 질문을 마음속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무엇을 가져야 하지가 아니라 무엇에 덜 끌려야 할까를 물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은 이전의 질문들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질문들이 언제나 바깥을 향했다면 이 질문은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움직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얻는 법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법. 더 높이 오르는 길이 아니라 자꾸만 달려가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길.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어쩌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우리를 쉬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단지 무엇을 갖게 하려는 힘이 아니라 끝없이 결핍을 생산하며 현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욕망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을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원하고 있는 나를 보되 그 원함의 명령에 매번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 작은 거리, 그 미세한 틈이 없다면 삶은 오직 결핍과 추구의 반복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틈이 생기면 비록 아주 잠깐일지라도 인간은 자기 욕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욕망에 완전히 잠식된 자와는 다릅니다. 밤은 늦었고 그의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쉬지 못하게 만든 것이 단순히 삶의 환경만은 아니라는 것. 더 많은 성취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어떤 내면의 운동이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자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하고 조금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종종 위로보다 늦게 더 조용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사람은 대개 평온을 하나의 도착점처럼 상상합니다. 오랜 불안을 지나 마침내 닿게 되는 상태, 더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족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그런 평온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어느 정도의 욕망과 결핍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평온은 모든 소란이 끝난 뒤에야 오는 완전 한정적이 아니라 소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에 전부 끌려가지 않는 능력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처음과는 다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부족한지만 보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자신을 자꾸 끌고 가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얻는 것이 곧 해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얻음이 언제나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당장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움직여온 믿음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더 채우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 그것이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채우는 것으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다른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덜 끌려다니는 방향, 더 화려한 만족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바로 이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외형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 있지 않고 내면의 충동과 욕망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갖는 데 있습니다. 그는 어느 아침 창문을 열고 올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낮은 건물들이 있고 흐린 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으며 나무 끝이 바람에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순간도 대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고 지금 이 장면은 잠깐 지나가는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디가 조용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만 이 아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불고 빛은 번지고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아주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오히려 깊었습니다. 인간은 자주 자신이 붙잡고 애써야만 삶이 유지된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의지와 긴장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냥 흘러가고 어떤 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가 예술과 관조를 중요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욕망은 늘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묻지만 관조는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습니다. 전자는 세계를 붙잡으려 하고 후자는 세계 앞에 잠시 멈춰섭니다. 평온은 어쩌면 그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버리는 체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면서도 매번 그 소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불안이 오면 곧장 다음 목표를 세우는 대신 왜 불안이 왔는지를 잠시 들여다보는 것. 공허가 밀려오면 즉시 다른 자극으로 덮는 대신 그 공허가 어떤 욕망의 그림자인지 살펴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인간을 전혀 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이 동요하는 방식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흔들리면 곧장 해결책부터 찾았습니다. 더 해야 할 일, 더 채워야 할 것, 더 멀리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멈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 그 불안이 정말 현실의 결핍 때문인지 아니면 익숙해진 욕망의 습관 때문인지를 구별해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늘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공허해도 금세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졌고 잠깐의 침묵도 오래 견디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많은 마음은 움직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생산되지 않은 시간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순간은 뒤처지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평온의 가능성을 봅니다.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잠시 멈추어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완전한 해방은 아니더라도 욕망과 자신 사이에 조금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욕망과 하나가 된 사람은 욕망이 울리는 순간 그대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욕망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매번 그것과 함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어쩌면 거대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거리감의 축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의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의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원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그 원함이 만들어내는 초조함을 바라보고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여전히 결핍과 흔들림을 포함하겠지만 그 흔들림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전과 다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고독은 대개 공허를 증폭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면 마음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 무언가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독을 도망쳐야 할 빈자리로만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독은 욕망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를 가장 또렷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왜 불안한지 놓치기 쉽지만 혼자 있는 순간에는 그 근원이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물론 고독은 처음부터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고독은 처음에 더 아프고 더 거칠게 다가옵니다. 외부의 분주함이 사라지면 자신을 붙들어온 허위의 확신들도 함께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조금 견디고 나면 사람은 차츰 자기 안에 어떤 질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남이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자극이 없어도 곧장 무너지지 않는 마음,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자기 존재를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런 능력을 평온의 중요한 토대 중 하나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책 한 권을 펼쳐놓고 한참 동안 같은 페이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전 같으면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자신을 탓하고 더 효율적인 무언가를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책장을 넘기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소리, 방 안의 공기, 자기 안에서 흘러가는 생각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지만 전처럼 즉시 무엇으로 덮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희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대단한 사건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멈춤들 속에 먼저 스며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예술 속에서도 욕망으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순간, 깊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혹은 어떤 문장을 오래 붙들고 있을 때 사람은 잠시 자기 개인적 욕망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전환은 짧지만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찰나에 인간은 더 이상 결핍만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 외의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을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순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문장을 오래 읽다가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다가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게 되는 순간, 해가 기울어가는 빛을 바라보다가 자기 안의 조급함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런 시간들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하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런 찰나를 통해 자신이 평생 욕망의 포로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배웁니다. 평온은 체험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삶을 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에도 그 바람이 자기 존재 전체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싶어도 좋고 이루고 싶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믿는 순간 욕망은 이미 삶의 주인이 됩니다. 반대로 바람은 품되 그것의 결과에 완전히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다면 사람은 비로소 조금 다른 종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떤 날은 비교했고 어떤 날은 불안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감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무조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허를 느끼면서도 곧장 새로운 욕망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느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대개 그렇게 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창밖의 빛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저물고 있었고 그는 그 하루가 예전만큼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성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더 많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덜 휘둘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차이가 그를 마지막 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끝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조용해질 수 있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욕망과 흔들림 속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는 그 마지막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끝내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 들으면 서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완전한 평온에 닿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더는 두렵지 않은 마음, 더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어떤 조용한 내면.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런 꿈을 쉽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의지와 욕망, 결핍과 권태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영원한 평화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불안에 전부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 자신과는 다른 눈으로 자기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그것을 없애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채워넣고 움직이고 바꾸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긴 시간 끝에 그는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제거의 대상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자기 안에 어떤 오래된 습관, 어떤 맹목적인 추구, 어떤 지나친 동일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는 불안이 찾아오면 예전처럼 곧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것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밤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은 금세 허전함을 만들어내고 허전함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당장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불안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불안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종종 그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나는 불안을 느낀다가 아니라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공허를 느낀다가 아니라 내 삶은 공허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지나가고 흔들림은 변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직접 이런 언어로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철학은 인간이 자기 욕망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되 그 흔들림이 곧 나의 전부라고 믿지 않는 일. 바로 그 작은 틈에서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큰 해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가 더 깊게 작용합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 불안이 시키는 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공허를 채우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욕망을 만들지 않는 것. 비교의 생각이 올라와도 그 비교가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 이런 일들은 너무 소박해서 철학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원래 거대한 논리보다 작은 반복에 의해 형성됩니다. 매일 조금씩 덜 휘둘리고 조금씩 더 바라보고 조금씩 더 구별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구현되는 평온의 철학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날에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멈추면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급히 걸어도 마음의 근본적인 운동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어느 저녁 해가 거의 기울 무렵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노을이 벽 위에 얇게 번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세상이 자기의 욕망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더 원한다고 해서 세리가 더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원한다고 해서 세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욕망은 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말합니다. 지금 이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편안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삶은 그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내가 간절히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하는 것들, 아무도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인간을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해도 적어도 욕망의 독재를 조금은 약화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는 환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이 자기 고통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은 사람을 압도하지만 구조를 드러낸 고통은 비록 여전히 아프더라도 덜 맹목적입니다. 그 사람도 마침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원하는지, 왜 얻고도 흔들리는지, 왜 성취 이후에 더 공허해질 수 있는지, 왜 마음이 늘 또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내는지, 이 모든 것이 단지 자신의 실패나 약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올라오면 그것을 즉시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그것을 즉시 운명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허전함이 찾아오면 그것을 즉시 새로운 축으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예전처럼 조급했고, 어떤 날은 작은 비교에도 쉽게 흔들렸으며, 어떤 밤은 이유 없이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흔들림을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매번 자신을 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어쩌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반복해서 돌아오는 기술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힘. 욕망이 커질 때마다 다시 그것과 거리를 두는 습관.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태도. 이런 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실제로 버티게 하는 것은 대개 이런 조용한 힘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아마 이런 모습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자기 안의 맹목적 충동을 조금씩 알아차리며 덜 끌려가는 사람의 평안. 그 사람은 밤이 끝나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아직 오지 않은 아침의 빛이 아주 옅게 하늘 아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일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사라지지 않은 걱정도 있었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같지 않다는 것을. 예전에 그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불안을 끌어안은 채 그것에 덜 휘둘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채워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채우지 않아도 잠시 머물 수 있는 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평온의 시작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결코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유의 승리가 아니며 욕망의 완전한 제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비애를 조금 이해한 뒤에 얻는 조용하고 담담한 맑음에 가깝습니다. 삶은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원할 것입니다. 얻고도 흔들릴 것이고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며 때로는 이유 없이 공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덜 속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약속하는 것 직구원에 덜 매달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속삭이는 과정을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하지는 못해도 같은 세계를 조금 다른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야말로 인간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평온인지도 모릅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바라고 견디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늘 부족함만이 아니라고. 오히려 끝없이 원하게 만드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는 없어서 괴롭고 가져도 불안하며 채워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온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오르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욕망이 사라진 뒤에 오는 선물이 아니라 욕망이 여전히 흔들어도 그것에 전부 끌려가지 않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마음은 끝내 완벽하게 고요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불안에 잠식되지 않는 법을. 욕망을 완전히 끊는 법이 아니라 욕망의 명령에 매번 복종하지 않는 법을. 어쩌면 진짜 평온은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끝내 다 가지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도 조금 더 조용히 숨 쉴 수 있게 되는 데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고도 불안한 이유는 누구한떴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평안해질까가 아니라 무엇에 덜 끌려야 내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을까를. 바로 그 질문을 품는 순간 평온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